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저만 좀 튀네요. 오늘 저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화상에 대한 고통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제가 느낀 점을 그냥 격식 없이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간혹 제가 사투리가 튀어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이 순간 2016년 10월 24일 오후 1시 40분경인데 지금 이 화면이 사고 당시 제 화면이거든요. 저게 연기가 아니에요. 화학 분진인데 폭발해 버렸거든요. 이게 저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 순간에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폭발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저 순간에서. 그래서 평생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에게 아주 큰 화상이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얼굴이 제가 좀 많이 좀 나아졌어요. 레이저 치료도 좀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불과 수개월 전 사진인데 뭐 더 이상 안 해도 아시겠죠. 굉장히 심한 부상이라는 거는. 전체 65% 중화상, 아니, 중증 화상인데 그 중에 3도가 60%입니다. 거의 뭐 세월 잘 만났죠. 예전 같았으면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로 인해서 제가 평생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 후에 2군데의 병원을 거쳐가는 2시간 동안 제가 의사소통이 가능했었습니다. 다행히 기도 화상은 입지 않았고 저 부상 당시에 예전 몇 년 전에 그 카타르에 제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한 1년 동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해상 헬기 추락 시의 사고 대처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고, 화재, 가스 시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매달 매주 한 번 이상씩 꼭 트레이딩을 받았습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생각나서 이제 일단 화상은 입었는 거 알았으니까 주변 그 동료들에게 깨끗한 물하고 천이나 거즈를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중에 구급 요원들이 와가지고 구급차에 실어 갈 때도 제가 너무 몸이 뜨겁고 따가워서 그 식이염수나 이런 걸 좀 뿌려달라 그랬는데 구급 요원들도 손을 못 댔어요. 아무런 조치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이 화상, 전신 화상인 건 아는데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날까 싶어서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로 울산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2차로 부산 베스티안에 화상 전문병원을 후송이 됐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가 준서야 엄마 다 알아보겠니? 그 말을 딱 하시는 순간에 예 엄마 저 엄마 알아봐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후로 한강성심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10일 동안 기억이 없어요. 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그냥 마약성 진통제로 그냥 환각 상태로 끼었다 말았다 그랬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제가 응급실에서 뛰어다닌 걸 기억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고통을 느꼈던 것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그런 한강성심병원으로 서울로 이송되고 난 뒤에 저희 가족들은 아주 큰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제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갚아야 될 큰 빚으로 남았습니다. 신혼생활 5개월 차에 접어든 제 동생과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전부 다 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경주에 계셨는데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를 간호하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지내셨고요.
또 그리고 제가 키우던 반려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먼 시골 친척 집에 가가지고 쥐를 잡으면서 잘 살고 있다 그러네요. 쥐를 잡아본 적이 또 없는데 제가 당시에 저희 가족들한테 했던 말은 항상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항상 그 가족들이 면회 들어오는 시간만 애타게 기다리면서 가족들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2달여를 그 고통 속에 중환자실에서 지냈는데 뭐 앞서 그 발표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정말 전신 화상이나 뭐 하여튼 화상이란 거는 뭐 크게 다치고 작게 다치고를 떠나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치료 과정이. 진짜 뭐 고대 중국의 고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피부로 벗겨내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드레싱을 받아야 되고 드레싱 받을 때마다 진짜 비명을 안 지른 적이 없고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은 이런 고통을 매일 겪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3개월 동안 그런 고통 속에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 저를 살린 거는 저기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은 약간 틀립니다만 산업용 보안경이었어요. 저게 당시 회사에서는 개인용 그 산업용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았어. 제가 사비로 4,000원인가 주고 산 보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밝은 입구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나왔고요. 계속. 안 그랬으면 불 속에서 제가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나왔겠어요. 정말 몸에 밴 안전습관 하나가 제 생명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진짜 주변에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안전장비, 특히나 보안경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산업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착용품입니다. 이런 거 하나 꼭 잘 지켜주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일반 병동에 나와서 겪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고통은 이제 처음에는 꼼짝도 못 하다가 손목이 움직이고 팔꿈치가 계속 당기면서 팔꿈치 피부를 늘리면서 계속 재활을 하고 다시 걷게 되면서 점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누워서 꼼짝도 못 할 때는 제가 여지껏 해왔던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캠핑도 좋아했고 특히나 제 취미가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인데 정말 좋아했던 거였는데 그것도 다 이제는 못하겠구나. 주변 사람들과 등산도 못하겠구나. 가족들과 어디 여행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몸이 하나하나 회복되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되는데 이거 가능한데 다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재활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멀쩡하게 말하고 잠도 잘 잡니다 이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데 신체적인 고통이 나아갈 때쯤 돼가지고 다가오는 게 정신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고 순간에 폭발 순간에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휘파람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싹 들렸는데 아까 화면을 보셨다시피 그게 밖에서는 큰 폭음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냥 가벼운 휘파람 소리로 들렸어요. 그 다음에 제 눈앞에 보인 게 뭐였냐면은 화염이 물결 치듯이 앞에서 막 흘러요. 눈앞에서.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거.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 머릿속에. 진짜 이거는 머릿속의 기억이란 게 약으로도 못 없애고 평생을 따라가면서 저를 자꾸 괴롭힐 텐데 아까 사고 화면도 솔직히 제가 이번에 3번째 본 겁니다. 작년에 저희 변호사랑 협의할 때 처음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2번째로 봤어요. 저희 그
사회사업팀 황세희 팀장님이 이 화면을 올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올려주십시오. 이걸 감춘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아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내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적응이 돼야지 내 스스로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또 아까 봤지만 조금 부들부들거립니다. 지금 또 솔직히 좀 심장도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지만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꾸 대해야지, 부딪히고 대해야지 벗어나는 거지, 자꾸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 중이고 재활 치료 중인데, 주변의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아주 간과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게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나쁜 기억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근데 이거를 간과시 하다 보면은 나중 돼 가지고 그 후유증이 점점점 커져 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퇴원하신 분 중에도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화상을 입었다가 지금은 퇴원하셨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도 못 켜셨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분 손을 붙잡고 강제로 가스레인지 불을 켜보라고 돌렸대요. 당신 이렇게 안 하면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서 수십 번을 매일같이 뭐 끓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불만 켜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몇 달을 하니까 그제서야 벗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힘든 그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그분 역시도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너무 관과시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여기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제일 그 큰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화상외과와 정신건강학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이 세 개가 전부 다 한 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건강학과도 그 화상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특화돼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항상 그 정신과 교수님이 화상 환자들이 그 면담 요청이나 그 아니면 그 추가적인 그 약 처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항상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제일 큰 장점이더라고요. 다른 병원에는 정신건강학과가 이거 화상 전문병원에 같이 돼 있는 게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한강성심병원이 유일한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운이 좋았죠. 여기 이 병원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깨우칠 수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얘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말할 내용 중에 오전에 바브라 선생님하고 이지성 교수님하고 김은재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살아오면서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회사와의 트러블, 그 법적 트러블로 인해서 제가 3주 동안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햇빛을 못 보니까 낮에는 못 돌아다녔고 밤에 그래도 재활 차원에서 산책이나 한다면서 나갔는데, 지금 제 얼굴은 이 상태로 지금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그 얼굴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봐요.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명이 쳐다보면 저도 그냥 가다가 같이 쳐다보면서 그냥 굉장히 공격적으로 짜증나니까 쳐다보니까 뭐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여러 사람 같이 가면은 나도 모르게 피하게 돼요. 그 영화 속 캐릭터처럼 뭐 갑자기 뭐 헐크가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막 시비 걸고 싶고 하다가, 어떨 때는 그 동물 미어캣 아시죠? 겁이 좀 많잖아요. 조금의 반응이라도 움츠러 들어가지고 어디 숨고 싶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제가 했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고 또 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제 스스로에 굉장히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자꾸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일단 사람들 시선을 둘째치고 그런 사람들 시선에 내가 반응하는 게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이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그 정신적 그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는 뭔가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때 했던 프라모델이 생각이 나서 어떤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만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도 저거 할 줄 아는데 저거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참고로 쟤는 만드는데 5일 걸렸고 얘는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중에도 제가 저거 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 많겠지만 진짜 몇 달 동안 계속 만들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수십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점이 돈이 많이 들어요. 일본어만 할 수 있다면 요 제조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좀 협찬 좀 하라고 그랬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정신 집중을 하게 되면서 다른 쪽에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여기 이걸 하나하나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했을 때 그 성취감과 희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와, 나 이거 한 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걱정거리가, 왜 기쁜 일이 있으면은 슬픈 일이 싹 사라지듯이 그런 식으로 저는 자꾸 되니까 이거 정말 괜찮네. 그래서 저희 동생도 형 만들 거 없어? 이번에 만들 거 한 개 사다 줘. 그러면서 사다 줘요, 한 개씩. 지금 또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만든 것 중에 몇 개는 여기 저 한강성심병원 화상학교 어린 친구들 보라고 몇 개는 기증하고 싶어요. 지금 나중에 보고 팀장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저는 회사랑 지금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깨어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제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데, 이게 잠잘 때는 제 의식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잠꼬대도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그 잠꼬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골고, 뭐 헛소리도 막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지금 제가 정신과 약을 지금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줄이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도 저 스스로는 아직까지는 조그만 일이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생활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떨쳐나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건 나중에 뭐 좋아지면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거는 제가 현재 느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세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극단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쓸 겁니다. 지금부터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정책이나 분위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인과 장애인과 그리고 화상 경험자들, 진짜 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세 부류가 존재해요. 정상인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다시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럼 장애인은 뭐냐?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슨 질환이나 병으로 인하거나 해가지고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화상 경험자는? 화상 경험자는 환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예요.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화상 환자들도 온몸에 흉터가 다 있고 하면 뭐 누군가는 그러겠죠. 장애인 아니야? 그러니까 장애인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김은채 님이 말씀하셨는 내용 중에도 부합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장애 등급 분류에는 화상으로 인한 장애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이 곧 뭐냐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던 거는 흉터가 남고 그 사람이 뭐 수년에 걸쳐 가지고 아니면 평생에 걸쳐 가지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함에 인해 가지고 그걸 장애로 안 본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여기 지금 아까 발표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화상 경험자들 중에도 국가장애 등급 신청하셔가지고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손가락이 뭐 절단되거나 발가락이 절단되거나 하면은 뭐 상하지 뭐 절단 관련해 가지고 받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사전에서 보셨다시피 추상장애, 안면장애 5급이에요. 그것도 2년 뒤에 재판정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재판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장애인의 야해력은 떨어져요. 온몸에 흉터가 저만큼 있는데도 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 중에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이걸 제일 우선으로 보고 다른 부분의 흉터를 안 봐요.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화상 경험자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제대로 된 뭐 국가장애 등급 받는다 그래가지고 크게 혜택은 없어요. 근데 그걸로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빨리 고쳐지고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제를 바꿔서 왜 이런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왜 그대로 시행되고 왜 사회적 정책이 그대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사람들이 그 전부 이렇게 따지기만 하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당화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 적이 있을까요, 과연? 이런 화상에 대해서. 자, 나는 과연 예전에 화상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과연 화상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릿속에 기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화상 경험자로 한 번 이상 분명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저희 재수 씨가 양팔에 어릴 때 화상을 입었던 화상 경험자입니다. 아직까지 양팔에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결혼 당시에 제 동생이 결혼할 당시에 그 흉터를 봤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마주쳤던 화상 경험자를 보고 그냥 보기 흉측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저 안 좋은 모습이야 스스로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속에 없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화상을 입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대우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적 정서가
그 부분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정립돼야지 제정이 되거든요.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새로. 그거를 이슈화 시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 다 알리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수긍해 나가야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상 경험자들이 주변에 저 역시도 지금 현재도 주변 지인들한테 그렇게 합니다만 화상은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될 부상이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긴다. 화상 환자들이 얼굴이 망가지고 온몸이 망가지고 심하면 뭐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될 정도까지 생기는데 이런 화상에 대해서 단순히 너무 흉터가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들 정말 안 된 사람이다. 나를 보면 알지 않냐. 멀쩡하던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 어떡하냐. 당연히 불쌍하게 보이죠. 그래, 보기 싫다는 말은 하지 말고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한 시선이라도 보여주라. 눈살 이렇게 막 찡그리면서 쳐다보는 것보다 그냥 측은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그냥 저 아저씨 많이 다친 거야. 저 사람은 많이 다쳐서 그런 거야. 아이들 눈 가리지 말고 아까 그 대만에서 오신 분 아까 화면을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아이 눈을 싹 가리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랑 같이 오늘 발표하시려고 그러다가 오늘 못 오신 분 그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애기가 그 아저씨 그 형님을 그분을 쳐다보니까 애기 엄마가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가려버리대요. 정말 비참하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씩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나아진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인데 플러스 도전, 마이너스 도전. 이거는 제가 여기 한강성심병원에서 그 내밭이란 프로그램, 그 내 삶을 바꾸는 시간이란 프로그램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거 제가 느끼고 제가 설명하는 건데 자, 플러스 도전, 마이너스 도전.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도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도전이란 화상을 당하기 전 신체 상태나 정신적 상태를 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화상을 당한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0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화상 이전보다 뒤떨어지는 게 맞죠. 자, 거기에서 도전이란 말은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만큼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낮아진 기능들을 정상치로, 기준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이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강성심병원에서 가장 눈여겨본 슬로건이 한 게 있는데 You are not alone. 말 그대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고 당신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하면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예전 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도전이란 뭐냐?
요거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좀 떠나가지고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다치기 전에 캠핑할 때 사진이에요. 저희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할 때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왜 올렸냐면은 이게 플러스 도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청소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성인이라 그러면은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무시 못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아니면은 가족이 없더라도 자기 혼자 뭘 생활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 이익이 창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상 정도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리겠지만, 부상을 심하게 입으면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주특기는 원래 그 해양 플랜트 배관공입니다. 바다에 왜 그 유전이나 천연가스 시추 설비 있죠. 거기에 이제 그걸 만드는 그 배관공이거든요. 그런 파이프 설비를.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노동을 창출할 그 정도의 노동 능력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적 전문성이 이제 결여가 되면은 다른 쪽의 장점을 확대시켜서 그거를 경제적 이익에 창출시키는데 좀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례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예를 들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그 직장 생활 말고 취미 활동으로 등산도 했었고, 캠핑도 자주 했었고, 그 다음에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도 했었고, 이 저예요. 이 저예요. 저기 두 사진은 제가 제 콜렉션들이에요. 제 방의 일부분.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요즘 또 캠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캠핑족들이 여가 활동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캠핑하고 밀리터리 아이템들하고 또 상당히 좀 많이 섞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런 쪽을 활용해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캠핑 쪽 관련 업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분들 중에도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장점을 그냥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화상 경험자로서, 아니면 화상 경험자들을 위한 가족이나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변 환자들이나 화상 경험자들을 보면은 이제 간과시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정신적인 부분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회 그 재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바시라든지 희망찾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걸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왜 필요하지? 왜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당장의 답을 원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참여도를 이끌려고 하면 이해를 시켜주길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큰 바다 위에 자신의 삶이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화상이란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 하느냐, 아니면 배가 그냥 말 그대로 손상만 있고 빠져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답을 찾길 바라는데 그 해답은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런 화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모임이나 회의나 정책 토론 이런 거 안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